스루펫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6월 6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네요. 호국 영령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 전략 폭격기 B-1B 한반도 전개 7년 만에 실탄 투하 훈련. 양지호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5일 실시됐다. 이날 정밀 유도 폭탄인 합동 직격단 JDAM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네요. 투하 훈련을 7년 만에 한반도 상공에서 진행했다. SBS에서 동영상 뉴스를 보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 연습지이 된 목표에 뭐 그 대형 폭탄은 아닌 거지만은 정확하게 두 발을 그 터트리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 아주 그 목표물을 그 높은 공중에서 정확히 맞추는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있네요. 만약 이런 그 폭격기가 이북 상공으로 날아가서 한다 그러면은 주요 목표물을 바로 때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우리군 스텔스 전투기 F-35A와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B도 참여했다. 이 A는 가판에서 항공모함 가판에서 그 수평으로 정상적으로 하는 비행기고, 요 B가 그 수직으로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비행기죠. 요것이 이제 9.19 군사 합의가 이제 전부 우리가 효력 정지한다고 발표한과 동시에 전략자산 전개를 북한한테 좀 보여주는 거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적 중심을 융단 폭격할 수 있는 폭장량과 북한 방공망을 피할 정도의 은밀성과 초음속 비행 능력을 갖춰 북측이 두려워하는 전략병기로 꼽힌다. 예, 이런 동영상을 보면은 좀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뭐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찍은 건지 모르지만은 여기 새만금 방조제네요. 참 넓은 땅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물들이 다 빠지고 저쪽 어디 제가 가봤는데 엄청 그 넓은 땅이 우리나라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가격도 좀 땅값도 싸게 주겠죠. 공장들이 들어오고 언젠가는 이게 물이 빠지겠죠.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소개한 게 지난 달 18일 중국은 북한이 불법적 핵 또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중국이 왜 가만히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뭐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니까 이런 그 수석 부대면인이 한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전에는 뭐 동해 쪽에서 훈련을 한 모양인데 이번에는 서해 쪽이니까 뭐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그 중국 산동반도나 뭐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거리죠. 이 서해에서 이런 훈련을 했다니까 중국 코앞에서 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을 또 자극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도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좀 동영상에서 그 폭탄 투하하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뭔가 좀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거는 솔직히 듭니다. 영국지 한국 경제 기적 끝났나? 미국, 일본 모방으로 성장한 경제 모델의 한계.
크리스찬 다비스라고 코리아 자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조업 의존이나 재벌 지배 같은 과거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대요. 한국 정부는 AI의 특수를 예상해 서울 외곽에 거대한 반도체 직접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중량을 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SK 하이닉스가 910억 달러, 그 다음에 그 1000에이커의 제조 거점은 삼성전자의 300조 투자를 포함해서 총 4,71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일부에 불과하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개발은 주력 수출 산업이 아시아와 서구 경쟁국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문제도 뭐 자꾸 정부의 아니 그 뉴스에서 이미 보도가 되고 있죠. 경제 모델을 개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재래식 성장 드라이브 외에는 어떤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만한 그런 능력은 한국 정부가 못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폄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모방으로 따라잡은 경제 모델이라고 그런 소제목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그 값싼 에너지 한계가 오고 있다. 전력공사가 1,500억 달러나 적자인데 이것을 뭐 전기료 올라가지고 그이뭐 갚는다든지 이러면 국민의 부담이라든가 기업체 부담이 꽤 그 저기 부담이 되죠. 1분기 한국전력 거 소개했을 때 그 작년이었나요? 올해 1, 4분기인가? 어, 그 작년일 거예요. 일반 그 소비용은 그 가정용은 가격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공업용은 가격을 거꾸로 그때 내렸어요. 왜냐면 전기료 매입 가격이 내려가고 발전용 그 뭐 LNG 이런 가격도 내려갔기 때문에 근데 딴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용을 올린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정책적인 전기료 단가를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그 경제 논리에 순리적으로 간다면은 한국 전기료가 지금 싼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것도 곤란해지지 않겠냐 이런 논조를 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 생산성이 항상 그 낮다.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뭐 이런 정도 하고 비교를 해서 왈 그 선진국 그 뭐 6개국이라고 하는데 에, 이 생산성은 뭐 엄청 낮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동 생산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스루프 회계를 하니까 T 나누기 5로 평가해라. 지금 뭐 생산량만 가지고 그 노동 그런 생산량만 가지고 노동 생산성 따지면은 중국처럼 공급과잉 만들고 덤핑 수출을 하게 만드는 그런 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니고 한국이죠. 박상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일본에서 발명된 반도체나 리튬이온 전지 등 기존 기술을 상품화하는 데는 능숙하지만은 새로운 어떤 그 창조 능력은 한국이 부족하지 않냐. 새로운 기반 기술 개발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거를 지적을 했고 중국 등 경쟁국이 기술 혁신의 차이를 좁히면서 이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답니다. 저출산 얘기가 나오고 과거 성장 모델을 고집하면은 안 될 텐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고 회의론자들 한국의 출산율 급락 시대에 뒤떨어진 에너지 부분 침체된 자본시장 등
다양한 과제에 매달린 실적이 저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가까운 장래 이 상황이 개선될 전망은 희박하다.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게 좀 낫겠죠. 왜냐면 자만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거기다가 정치는 좌파가 지배해가지고 의회와 지지율이 낮은 보수 정권 사이에서 분열이 되고 있고 이제 3년이나 남았는데 3년 이상 꼬인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자, 여기에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영일만 석유 가능성을 정부가 들고 나왔는데, 요거, 가짜가 아닌 진짜고 성공하기를 바라면은, 조금 좀, 뭐 좀 낫겠죠? 네. 3년 안에 쇼부를, 미안합니다. 일본 말을 써서,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산업계는 구모델 탈피에 고전하고 있다라고 202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분장을 맡았던 여항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한국이 이거를 못 찾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뭐 엔지니어 출신도 아니고 새로운 기반 기술 뭐 창조 AI 지금 뭐 다들 쫓아가면 거기에 그냥 우리는 냄비 근성이라고 해서 뭐 한번 유명해지면 막 확 붙었다가 또 식고 그런다고 또 좀 비판적인 말을 듣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에, 기업의 손익계산하는 것부터 개혁하자. 스루프트 어카운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은 혹시 알아요? 새로운 기반 기술하고 딱 맞는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하는 거 원가 회계로 그 미래 가치를 추정하는 게 아니고 스루프트 어카운팅으로 하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굳이 협박성 제목으로 어그로를 꼭 끌어야 하냐? 라고 반말하고 싶어요. 봤는데 유튜브에서 한국 반도체 다 죽는다. 이게 뭐, 페리렉이라는 유튜브 방송가가 이 안기현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전무를 초청해가지고 대담 형식으로 나가는 그런 거였는데, 미안하지만 얼굴이 싸가지가 없게 보이네요. 미일 중에 끼인 한국 반도체 산업 이대로 괜찮나? 요거를 제목으로 요 위에 붙였다면은 조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회수도 뭐 되게 많네. 미일 중에 끼인 아까 여기 똑같은 거고요. 근데 대담 내용을 좀 이해는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가 이제는 국가 인프라다 또는 국가 안보에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한테 정부가 큰 지원금을 주면서 한다. 그런 거 이해가 되죠. 근데 한국은 그런 투자도 없고 물론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전력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물 공급도 안 되고 벌써 비판적인 에, 저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후대들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 업계는 버는 것보다 투자하는 돈이 더 많다. 이 반도체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업종으로 그 인식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다. 더 투자할 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정부 지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중국 애들처럼.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원가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정상 아니냐. 적국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 경제적으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중국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언뜻 좀 듣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이런 거가 이제 그 반도체 요즘 그런 것도 관련해서 드디어 뭔가 그 좀 부족한 게 해결이 된다 전력이 SK ENS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열 공급길 찾았다. SKENS가 윤석민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한국 중구 발전과 손잡고 중구 발전의 노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그 여분만큼 새 LNG 발전소를 짓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로 했다. 중구 발전소에서 그 뭐 서해안 당진 쪽 이런 쪽에 그 석탄 화력 발전 그다음에 LNG도 지금 물론 거기 있습니다만은 중국 아새끼들은 그 미세먼지 이런 거 얘기할 때 니들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중국에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옛날엔 얘기했죠. 그거 참 그런 뉴스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놈들하고 무슨 환경회의를 하니 뭐 그런 것도 장관 중국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을 주적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이 전기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송 배전선도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라고 그러고 쭉 그런 얘기의 그 이 설명입니다. 지금 공장 부지에서 그이 처인구 원산면 클러스터 부지 모습인데 SK 쪽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참 저도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경인 지방이니까 이게 그 이렇게 되면 경인 지방에 더 인구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서울하고 경인 지방의 인구 집중은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경인 서울 경기 에, 이 경인 지방에 살고 있으니 나머지는 다 소멸이 되는 거죠. 지방 일하는 데가. 그게 현실이고 도시국가가 그렇게 되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 그 저기 그 선거를 위해서라도 그 호남 지방 그냥 먼 거 같아도 먼 거 아니에요. 거기도 무슨 뭐 재생에너지 뭐 만든다고 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전기 어떻게 팔아먹을까요? 그 전기. 그런 거라든지 또 지금 것처럼 거기에도 LNG 발전소 또 짓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저기 그 선거에서 이길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중동에서 본 아시아의 경제적 우선순위, 일본이 중국, 한국, 인도 이어 4위다. 왜 2년 만에 1위 탈락? 이시다 가츠야스라는 사람이 중동 그 전문인 모양이에요. 어, G7 히로시마 서밋 2023년 그 2주 후에 자기가 그쪽에 가서 뭔가 그 질의응답을 했는데 실패였다는 목소들이 많다. 해필이면 왜 히로시마에서 했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그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발기질을 당하고 있다. 그 상징적인 얘기가 작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빈살만 어 황태자라고 그러나요? 왕세자라고 그러나? 왕세자겠죠. 그 패싱하고 갔다 그러죠. 일본을. 원래는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들뜨고 있었는데 한국만 방문하고 바빠. 그냥 돌아가자. 일본 가봐야 뭐 별 볼 일 없어. 하고 돌아갔었죠. 그래서 차관 그 사우디아라비 경제지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중국, 한국, 인도 이렇게 이제 그 우선순위가 나왔고 중동하고 4위가 일본이다. 과거 1위였던 일본은 단 2년 동안 4위까지 추락해 버렸다. 이 결과는 신뢰관계로 이해하면은 알기 쉬울 거다. 그러니까 이 일본하고의 신뢰관계가 좀 떨어졌다. 그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메이커 상품도 중동에서 한국의 주식이라고 얘기한 것은 일본식 한자입니다. 어, 그 주된 어떤 아이템들을 뺏기고 있다. 한국은 민간 연계가 매우 능숙해서 케이팝을 필두로 물건이나 트렌드를 세계에 전개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취해야 할 것은 전방위 외교다. 왜 그런 걸 못하냐? 미국에 딱 붙어서는 새로운 경제권으로부터 총스캔을 먹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식 이 언어 같아요. 총스캔.
어떤 넓은 범위 뭐 이런 건지 그런 뜻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중동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연결고리에 있고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데 약화되는 이유는 그런 거죠. 미국이 이제 산유국이 됐기 때문에 팔아먹으니까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가 대두되는 이런 쯤에 중동 100년을 비춰보면은 좀 뭐 커다란 변혁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 딱 붙어서는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일본. 피터 자이아는 어쨌든 결국은 아시아의 맹주가 될 것이라고 일본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보통 국가화 돼가고 있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 거고 국방비도 뭐 2%까지 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뭐 국민이 못 살던 엔화 가치가 떨어지든 어쨌든 그러고 있는 중이지만은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중동에서 그러지 뭐 인기 순위가 사이로 밀린 거 결국은 아시아의 맹주만 하더라도 충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동에는 우리가 가서 먹고 살아야지. 일본까지 가서 서로 또 경쟁하면 그 보기가 안 좋잖아. 중앙아시아도 좀 내비둬 좀 우리가 좀 가서 좀 해먹게 해먹는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1달러 500엔 시대 어이구 도래 모건은행이겠죠. 모건 JP 모건은행이겠죠. 도쿄 지점장 일본의 비상경정 일본은행 정부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민가부라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도쿄 지점장 후지마키 겐시 씨하고 면담한 얘기랍니다. 아직 엔진은 멈추지 않아요라고 하는 것은 전 모건은행 도쿄 지점장이네 지금은 나온 모양이군요. 나왔으니까 이제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군요. 나랏빛이 계속 늘고 있고 일본 정부, 일본 은행은 재정 파탄을 미루고 있는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계속 국채를 빌리고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찍어가지고 1987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나랏빚은 늘고 이거 가지고 30년 견뎠으면 그래도 잘한 거지 뭘 그래. 에, 그것도 연구해볼 과제라는데 에, 자관 2차원 완화라는 것은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서 지폐를 발행하여 재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재정 파탄을 지금 회피를 계속 해왔다. 정부의 빚을 중앙은행이 지폐를 찍어 충당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해버리면 지폐의 가치가 폭락해버리는 것은 역사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벗어나고 있다. 지금 버블과 같은 상황, 일본은행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 그 과거 몇 번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부정되었던 것을 다시 새로운 논의처럼 바꿔치기 하여 마치 옳은 것처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재다. 일본 은행하고 일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또 일본 은행은 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일까? 다른 뉴스에서도 있지만은 일본 우에다 은행장이 일본 정부한테 참패했다 하는 얘기도 있죠. 우에다 총재 입장으로 봤을 때도 장기 국채를 많이 그 사고 있어서 장기 금리를 자기가 조금이라도 인상하면은 재무 초과가 되고 단기 금리를 올리면 손해의 유배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치를 들어서 올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릴 수 없다는 거죠. 올리면은 일본 정부가 그거 지금 빚진 거 휘청거린다 이거죠. 일본은행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금융 완화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이라는 그런 상태다. 참 고민거리겠네요. 우리 한국은행의 그 운영폭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참
그 새로 일본은행장이 된 우에다 씨도 아주 고민이겠습니다. 앵화를 지키려면 금리를 좀 올려야 될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조금 그거 올렸다는 거는 마이너스 금리 해지한 것뿐이는 안 되죠. 그래도 뭐 그거 조금 0. 몇 프로 올렸다는 걸 가지고 아우성들 치고 있는데 저 일본 그거 보면은 일본도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래도 국가는 굴러간다.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쯤에서 또 한국은행 그 무슨 저기 부장급이 발표를 했는데 1인당 국민총소득 사상 첫 일본 추월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 6위다. 정상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뭐 이런 거 이제 발표 뉴스가 나가면은 이제 정부한테 다 유리한 뉴스지만은 그 피부로 느끼는 생활 물가 하나만 가지고도 어, 이런 뉴스 나와도 흥 그걸 뭐 젊은 애들이 요즘 흥찌뽕이라고 뭐 얘기하던가요? 1인당 GNI 전년비 2.7% 오른 36,194달러. 그러면 얼마야? 한 4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근로소득 평균이 5천만 원이라는데 요거 GNI는 실질 소득이라니까 유가 하락, 반도체 호조, 기준 변경 등 겹친 결과다. 뭐 기준 연도를 또 바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편과 함께 소규모 사업자 매출 등도 이번에 좀 포함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GNI는 이최 부장이라고 돼 있네. GNI는 이탈리아보다는 적고 일본보다는 많은 수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 얘기는 5천만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인구 줄는 거로가 확실히 알게 된 예견된 미래 아니에요? 그때 GNI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인구가 감소하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제가 출입 기자라면은 그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답변할지 참 궁금하네요. 88개 대기업 직원 1년 새 5만 6천 명 늘었다. 쿠팡이 3만 2천 명 최다. 이야, 대단하네, 쿠팡. 김지영 기자가 뉴스 완에서 보도를 했는데 한국 CXO 연구소 이 X자이면은 CEO, CIO, CFO 뭐 여러 가지 다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CXO니까 뭐 그런 연구소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돈을 받고 또 연구를 하는 재원을 만드는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뭐 연구소 개나 소나 무슨 연구소라는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 집단 2020년에서 2023년도 고용 변동을 분석을 했다. 증가의 리류도 쿠팡 최대 직원 기업 수는 삼성이 27만 8천 명. 어, 중소도시 규모죠. 삼성그룹의 이 직원들이 야 27만 명. 야, 대단합니다. 4인 가족이라 그러면은 한 100만이 넘는 거 아니에요? 중소도시를 넘어서 중도시네. 그 정도 그 경제 규모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그 영향력이. 그런데 이 88개 그룹의 계열사는 총 3,318곳이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1,519만 9,534명에서 88개 그룹의 고용부정은 12.1%를 차지한다. 맞네요. 88개 공정거래 지정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어, 그리고 1년 새 새 직원 수가 증가한 곳은 44곳이고 36군데는 직원 수가 줄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뭐 어디는 얼마 이렇게 이제 다들 뭐 롯데 같은 데 내리고 LG도 내려가고 신세계도 내려가고 KG
내려가고 뭐 이런 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대기업이 자회사, 그다음에 이제 그 종속회사, 증선회사, 고선회사 더 내려갔을 거예요. 아마 관계기업까지 하면은 이런 것까지 재벌이 옛날에 다 해먹으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그 보통 이제 좌빨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관계야, 그게. 이렇게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다 해먹으니까 문어발식 맞아요. 사업가 정신 운운하고 뭐 이러고 창업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창업 자금 도와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지만 틈새 시장 뭐 해먹을 게 없어요. 해먹을 게. 그러니까 일반 뭐 고급 기술이 있으면 성공한 확률이 있고 새로운 신기술 같은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거죠. 일반 그 월급쟁이가 나와가지고 또는 뭐 그런 사람들이 중간 기술 정도 가지고 뭔가 기업체를 차려보려고 그래도 잘 나가는 거는 또 대기업이 뭐 딱 사버린다든가 큰 돈을 큰 돈 줄게 나한테 팔어. 뭐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고 뭐 그래가지고 종속회사 만들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뭐 돈 벌었으니까 그 돈 받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그런 뉴스도 있고 그런 드라마도 있죠. 정말 틈새 시장을 찾기 어려우니까 엔지니어 출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뭐 또 은행들도 무슨 대기업이면은 뭐 그거 신용 대출이나 담보 대출 뭐 이런 게 쉽지만 개인은 자기 집 담보해서 하고 그러니까 신용 대출도 어렵고 참 그 뭔가 기업을 해먹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와가지고 그냥 다들 한다는 게 음식점 하다가 다 망해먹고 그 우리나라 그 서울 그 도시에 어느 그 동네나 가가도 먹자골목 없는 데가 없잖아요. 아마 그 세계에서 이런 도시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어떤 그럴 거예요. 뭐 주택 지역이다, 뭐 저기 상업 지역이다 이렇게 구분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도 어떤 구를 가나 어떤 중도고시들 가나 대한민국은 다 먹자골목으로 다 돼 있어요. 그렇게 해도 사는 거 보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니까 그거라도 아휴 그거라도 그 월급자들의 그거라도 좀 저기 그 음식이나 팔아서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해서 그 음식점이 얼마나 1년에 망할지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은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고 야 여기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끄네. 브룸버그 SK 적대적 인수합병 표적될 수도 한국경제 TV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슐리렌 블룸버그 오피니언 컬럼니스트가 이번에 최태원 부부의 그 이혼으로 해가지고 쭉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SK 가격들이 평균 가치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대기업 할인은 벤치마크인 코스피 지수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뭐, 딴 거보다도 한국이 그동안에 강력한 가족 경영 기업 대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은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근데 정부가 이겨왔을 텐데. 근데 이번 소송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 대기업 통제하는 거가 어 그런데 이제 대기업 쪽이 그 최태원 씨가 상공회의 정하면서 상속세 없애야 된다는 운동부터 지금 하고 있죠. 본인들도 기왕에 형성된 한국의 그 재벌 그 구조를 가져가고 싶겠지. 누구래도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본능이라는 게. 근데 그 정부는 그러면 정부 그 재벌 해체를 해야 맞는 건지 또 그 외국 자본의 입장에서 봐서도 외국 여기를 좀 설명을 하는데 저건 재벌 기업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의 주가를 싸게 유지하는데 만족하고 있다. 자기네들 그 지배 구조를 가져가려니까 실제 부를 감추기 위해 미로처럼 얽힌 지주회사를 상장해 전체 주식 시장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건 제대로 꼬집어 준 거예요. 이번 사건이 흥미로운 것은 재벌가 내부에서 변화가 있고
가부장이 예전처럼 지배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재벌도 경영권 승계 및 변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수 제한이 들어오면은 소액 주주에게 호소하고 달래야 한다. 자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자본 대 글로벌 금융자본의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글로벌 금융자본에 있어서는 그 사냥이 쉬워야 되니까 그 미국만 하더라도 최대 주주라 하더라도 경영권만 유지하고 한 그게 뭐 1%만 가지고 있어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며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이 주주자본주의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금융자본주의가 우선순위가 된 것 같아요. 현대 세대는 이 산업자본주의가 아니다. 이제 금융자본주의 애들이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다라고 그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텐진 좀비타운 논란 117층 세계 최고층 폐건물 기록도 강우진 기자가 에포크 타임즈에서 좀 5월 말일 거를 제가 좀 늦게 그 검색을 했네요. 야, 이렇게 높은 건물이 우리나라 그 서울 그 롯데타워, 월드타워만큼 높은 데 같은데 117층. 이게 그냥 유령 좀비 건물이 돼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4대 직할시에 들어가는 텐진인데 축구장 60개 규모의 폐건물촌이 있다. 요게 그런 모양이에요.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개발 산업의 폐해는 중국 전역에서 텅 빈 채 건물만 낡아가는 유령 도시 폐건물촌 혹은 좀비타운 등으로 돌아오고 있다. 아울러 텐진시 지방정부 공무원과 교사 임금이 체불 삭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 당국이 재정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관 중국이 그렇게 뭐 내부 경제가 그렇게 안 좋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딴 거 보면은 중국이 세계 패권을 가져가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를 보면은 그 정도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는 중국 해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중국 인민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미국이 더 죽여줘야 빨리 좀 시간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저한테도 시간이 없어요. 저기 저쪽에서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어렵다 이거예요. 나 중국 해체를 그 저기 돼가지고 우리 그 부친께서 일제시대 때 거기 그 장사했던 만주 어, 하얼빈까지 한번 걸어서 가보는 게 꿈입니다. 어, 참 뭐 개인적인 그런 거고요. 제가 뭔 얘기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오늘은 조금 이상하게 약간 정신이 혼미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